네, 이번 시간에는 목표 설정 이론 중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어느 정도까지를 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련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표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스페시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표현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까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목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목표라는 건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iserable이라는 것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측정 가능한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에 목표치를 얼마로 잡겠다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ttainable이라는 것은 달성 가능한,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목표를 잡아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목표로서 또 역시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절츠 오리엔티드다. 결과 지향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이 다 반영돼서 목표가 설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정이 적합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목표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임 바운드라는 것은 바로 기간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1년, 2년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목표로서 적합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타임 바운드 6개월 뒤면 6개월 뒤, 1년 뒤면 1년 뒤, 아니면 한 달 이런 식으로 기간을 한정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라는 것을 설정할 때는 여기엔 제시된 5가지 요소,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도달 가능해야 되고 결과 지향적이어야 되고 타임 바운드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목표 설정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우선 이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이론의 기본적 근거들이 대부분 실증 분석이 되었다.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를 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었다라는 거죠. 한계점으로는 조직 전체의 거시적 차원으로의 이론의 효과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작은 팀 단위의 개인 단위의 이런 목표 설정뿐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설정한 목표에 대한 이론의 효과를 확장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경과에 따르는 목표 설정 이론의 효과 연구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고, 이 목표 설정 이론이 조직에서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는 성취 가능한 범위에서 어렵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수량과 시간 측면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거.
그게 1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목표에 대한 수용성과 관여도를 높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죠? 목표에 대해서 그걸 얼마나 수용할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내가 관여를 하게 될지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3단계에 가면 이제 적절한 훈련과 정보를 제공해서 목표 달성을 지원해주고 또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피드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면 팀원들한테 대한 한 일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도 이 목표 설정 이론을 적용해서 많은 조직들이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정적 강화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적 강화의 원리. 그 강화라는 건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 등장하죠. 특히 스킨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이 강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의 원리라는 게 역시 또한 이 동기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한 후에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행동을 더욱더 강화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즉, 동기화시켜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나면 처벌이 뒤따른다라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적 강화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화의 유형에도 보면 정적 강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처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적 강화라는 게 있어요. 정적 강화라는 것은 정적인 보상의 제공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자꾸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자꾸 하게 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적 강화의 역할입니다. 처벌이라는 것은 처벌을 가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소거시켜준다. 즉, 제거시켜주는 거죠.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게 역시 또한 처벌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부적 강화는 처벌이랑은 또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처벌이라는 것도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고, 부적 강화라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 뒤에 혐오적 상황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바로 부적 강화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면 혐오적 상황을 제거시켜준다. 좋지 않은 것을 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준다는 게 부적, 네거티브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이번에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간 분단에 대해선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준다. 즉, 하기 싫은 화장실 청소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부적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발생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부적 강화도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강화에서 중요한 게 바로 강화 스케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습 심리학에서도 다 배운, 학습 이론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간격 강화와 비율 강화, 비율 계획이 있고 또 고정과 변동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가 조합이 되죠. 고정 간격 계획, 고정 비율 계획, 변동 간격 계획, 변동 기울 계획, 이렇게 해서 각각 조합을 해 놓으면, 그죠? 강함을 제공의 기준을 시간 간격을 두는 게 바로 간격이에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강함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율 계획이라는 건 행동한 횟수에 대해서 강화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의 기준을 행동 발생 건수 또는 빈도에 맞추는 게 바로 비율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정 계획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 일정한 비율로 제공되는 것이니까 고정 간격 계획, 고정 비율 계획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변동 간격 또는 변동 비율 역시 간격 또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변동 계획이에요. 사실은 고정 계획보다는 변동 계획이 더 효과가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고정 계획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월급 같은 게 매달 한 달이 지나면 꼬박꼬박 나오는 게 고정 간격 강화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사실은 이제 부하 직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이 정적 강화의 원리가 많이 활용돼요. 부하 직원들이 하지 않던 행동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적 강화의 원리가 활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죠? 행동 직후에 강화물이 뒤따르게 되면 그 특정 행동이 다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나면 강화를 해주는 거죠. 정적 강화를. 그러면 그 행동은 다시 또 하게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강화물을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강화물로서는 개인이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강화물에 해당돼요. 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승진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강화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감독자가 팀장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뭐 특혜를 준다든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 등은 확실히 정적 강화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조직 행동 수정이라는 것은 뭐 스킨너가 그 행동 수정이라는 것을 잘 정리했었죠. 그래서 동물들의 이제 행동을 목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행동 수정의 원리를 단계별로 수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행동 수정이라는 걸 이루어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에서도 바람직한 작업 행동 또는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하려는 것이 이 정적 강화물 제공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조직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정적 강화물 제공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런 정적 강화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조직 행동 수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적 강화물을 활용하기 위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적 강화물도 사실은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강화물의 효과가 다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뭐 돈만 주면 보상, 금전적 보상만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전적 보상보다도 다른 강화물을 더 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직무 수준에 따라 수행 수준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좀 지켜야 될 그런 활용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해라.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강화를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시켜라. 이 얘기도 어떤 행동을 하면 강화가 뒤따른다, 보상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시켜 줘야 돼요. 뭐 내가 좀 완전히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 보상이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또 유사한 보상이 따르게 되면 내가 엄청난 성과를 냈을 때도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상이 따른다면 그거는 보상으로서의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은 관찰할 수가 있고 측정 가능한 명백한 행동이어야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 강화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은 명확히 지적을 해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작업자를 체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인권을 좀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작용되는 거죠. 사실은 칭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해줘야 돼요. 근데 혼을 낼 때는 조용히 회의실에 불러서 1대1 상황에서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은 거지, 막 다른 팀원들 다 있는 사무실 안에서 막 깨고 너 이런 게 문제야,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이거밖에 안 돼, 이러려면 때려쳐, 이런 식의 그런 혼내는 행동을 하면 그 혼내는 거에 그 부하 직원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혼을 내가 당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칭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해주는 것이 효과가 극대화되고, 처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해줘야만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이 되게 주의해야 될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벌도 잘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적 강화를 가급적이면 처벌보다는 그런 어떤 정적 강화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느낀 거는, 어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 안 해요.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처벌을 해야 될 경우에도 그냥 직접적으로 혼을 내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유화적으로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또 반대의 상사도 있죠. 어떤 선행 요인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리더에 의한 처벌이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감소하게 돼요.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처벌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재발시킬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라는 게 그런 처벌을 받게 되면 좀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쁜 정서, 그죠? 부적 정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무관심하고 비창의적인 일. 아, 그래? 뭐 팀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뭐 그냥 관심이 없어지고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업무 수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에 대해서 부적인 감정이 나타나게 될 수 있고요. 그 결과 높은 이직률 그리고 높은 결근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처벌이라는 것을 너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지책으로는 긍정적 행동 방향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정적 강화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그 부분이 좀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혼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만 지적해 주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너무 막 몰아세우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오히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벌이 아닌 진심 어린 조언과 제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 당신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한 그런 직무 수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벌 후에도 또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냥 막 깨놓고 혼내놓고 말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주고 일에 대해서도 자꾸 피드백을 해주는 부분이 뒤따라 줘야만, 그래도 팀장이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게 아니구나, 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기 이론들과 나머지 여러 가지 효과 부분에 대해서 좀 동기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직무 재설계 방안이라는 것은 직무 자체를 좀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동일한 수준의 일만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뭐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좀 지루한 감을 느낄 수도 있고, 지겨워하는 것도 있고, 야, 이거 다른 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계속 똑같은 공부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설계 방안이 있어요. 우선 직무 확대, 잡 인라지먼트라고 하는 직무 확대 방안이 있고, 잡 인리치먼트라고 하는 직무 충실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상황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거는 직무 재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플랜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플랜도 C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직무 확대라고 하는 것은 작업 B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작업 A도 하게 하고 작업 C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좀 더 확장시켜 주는 거죠.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그 범위를. 그렇게 되면 내가 뭐 이런 일도 하게 됐고 이런 일도 하게 되니까 좀 더 동기화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직무 충실화라는 것은 직무 확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플랜 do, see 이의 부분을 다 같이 일어나도록 그 충실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실행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획도 하고 그 다음에 실행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직무 충실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job rotation이다라고 하는 직무 순환이라는 건 뭐예요? A와 B, B와 C 같이 계속 같은 직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좀 돌아가면서 바꿔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job rotation, 직무 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무 재설계 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그 조직의 어떤 그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 다음에 그 종업원들의 또 생각도 많이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직무 재설계 방안을 어떤 걸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몇 학자들이 이 직무 재설계 방안에 대한 의견 내지는 이론을 제시했어요. 허즈버그 같은 경우가 직무 확충 모형을 제안을 했는데, 이 직무 확충 모형에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있죠.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외적 통제를 제거해 준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팀장인데 팀원에게 책임지고 일을 맡겼으면 그 맡긴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통제를 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스스로가, 그 팀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작업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증가시킨다.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책임감과 인정이라는 부분이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작업의 기준화, 그 다음에 구분 및 영역화 등을 배제함으로써 어떤 그 기준이나 뭐 그런 영역 이런 구분을 자꾸 그 개인이 하는 작업에다가 연결시키게 되면 그 개인 스스로가 뭔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만 해야 되고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기게 되니까 내가 좀 더 자유스럽게, 그죠? 완전하고 자유스러운 작업 단위로 한번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제공을 해주면 책임감과 성취감과 인정이라는 동기 요인이 발생되게 되죠. 또한 직무 활동과 관련해서도 권위와 자유를 부여해준다. 그만큼 네가 알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직무 활동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 기록이나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만큼 뭐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또 내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하게 되는 게 단순히 그냥 상사한테 보고하기 위한 목적
뿐만이 아니고 내가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죠? 내적 인정 부분이 거기서 또 활성화 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전에는 다뤄보지 않은 새롭고 보다 어려운 과제를 자꾸 소개해주고 하게끔 해주면 성장과 학습 의욕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새로운 과제를 접하게 되면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공부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과 학습 요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죠. 개인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특수하거나 전문화된 과제를 부여한다. 뭔가 전문가다운 일을 하는구나 나도 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역시 책임감,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발전돼 가고 있다는 그런 동기 요소가 활성화되는 거죠. 이 동기화 대책이라는 것은 직무상의 위생 요인, 앞에서 우리가 허즈버그가 이요인 이론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구분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위생 요인들이 아닌 만족 요인들을 변화시켜줘야 된다. 위생 요인이라는 것은 불만족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핍되면 발생하는 것들이 위생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무 확충의 동기화 대책으로서는 바로 만족 요인들을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 증진을 위해서는 직무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일은 맨날 똑같으면서 자꾸 사람한테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직무 확충 모형으로 그 헤크만의 직무 확충 모형이라는 것도 제안이 됐는데, 이 헤크만의 직무 확충 모형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구분을 해놨죠. 5대 핵심 직무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그리고 그 직무 특성에 따라서 직무 수행자의 심리 상태가 어떠하게 되는지를 연결시켜 놓은 거죠. 뭔가 직무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의미, 이런 것들은 바로 기술 다양성이나 직무 정체성이나 직무 중요성에 연결돼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고요. 자율성은 바로 직무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라는 부분에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피드백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은 잘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내가 알게 되니까 또 새로운 지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성과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재적 동기가 상승하고 작업의 질도 높아지고요.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무 만족도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직률과 결근율의 저하다. 이 얘기는 내가 이 조직에서 일하면서 정말 부족한 거를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직률이나 결근율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겠죠.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요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헤크만의 직무 확충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크만 모형의 시사점은 우선 기본적으로 연구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직무 만족, 직무 특성과 전반적인 직무 만족, 핵심 직무 특성과 작업 자체에 대한 직무 만족 간에 중간 정도 크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핵심 직무 특성이라는 게 앞에 제시했던 세 가지 측면이죠. 그것이 바로 직무 만족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또 핵심 직무 특성과 작업 자체에 대한 직무 만족 간에도 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직무 재설계가 양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반면에 성과의 질에 대해서는 평균 25%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니까 직무 재설계를 함으로 해서 직무 확충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양적 성과보다는 오히려 질적 성과에 대해서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이직 의무가 결근율을 줄여주고 직무 상황과 종업원의 성장 욕구 수준이 직무 재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만큼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런 직무에서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면 조직이 나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직에서의 시사점으로는 직무 전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영역을 넓혀준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플랜 도 C와 같이 실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내가 하고, 뭐 팀장이 계획한 일을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랜 도 C를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직무도 계속 확장시켜주는 것이 이런 책임 영역을 더 넓혀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피드백을 충분하게 해주는 그런 직무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제공되는 그런 직무를 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뻔한 피드백이 필요 없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그런 피드백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직무를 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고요.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권한을 또 위임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팀장이 팀원들에게 간섭하는 일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사사건건 그리고 자꾸 확인하고 체크하고 일 어느 정도까지 됐어? 라는 말도 사실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자꾸 확인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헤크만의 모형이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는 사실 없는 변인이에요. 업무가치 인식이다라고 하는 변인인데, 이 일가치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죠? 태도와 행동 얘기할 때 그거하고 연결되는 또 새롭게 국내에서 만들어낸 그 부분입니다. 개념은 조직 내에서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내가 하는 업무가 중요하다는 인지적 평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경험하는 자신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 이게 바로 업무 가치 인식이에요.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업무 가치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가적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업무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가 일을 시켜요. 근데 그 일을 시키는 것 자체보다도 어떤 일을 시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사소하고 별로 힘도 안 들이고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내가 하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나에 대해서도 뭔가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느끼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그런 욕구라는 건 결핍 욕구가 아니고 성장 욕구죠. 그래서 한번 충족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만족 요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위 욕구는 내재적인 욕구로서 외적 보상이 아닌 내적 만족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내적 동기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내적 만족을 더 많이 생각하게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업무가치 인식이라는 걸 통해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동근 박사와 서영훈 교수가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가치 모형이라는 것을 정리한 거예요. 이 오동근 박사의 그 박사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동근 박사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도 이 오동근 박사는 이 조직 컨설팅, 뭐 우리 국내에서 한국의 그런 컨설팅 기업으로서는 뭐 가장 큰 규모의 ORP 연구소에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제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뭐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일을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그 오동근 박사도 지방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한 친구인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성공적으로 그 ORP 연구소의 그 부소장으로 부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오동근 박사가 이 모형을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한 거예요. 사실은 인풋 결정 요인은 바로 업무 자체 특성 차원, 업무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 업무 수행 과정 차원, 업무의 과정의 효율성, 업무 수행 결과 차원, 결과의 유용성, 개인 비전 차원, 비전의 실현성, 사회적 평가 차원, 사회적 인정.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업무 자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냐,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 결과로서 내가 해낸 일이 얼만큼 많이 활용되느냐, 유용성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냈을 때 내 개인적인 비전이 실현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 또는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사회적 인정. 그래서 이 업무가치 인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업무 관련 가치, 자기 관련 가치, 가치 관련 정서가 바로 업무가치 인식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는 내외 지향성이라는 부분이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고,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직무 효과성 측면, 뭐 대표적인 직무 만족, 직무 몰입, 직무 동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 결과로서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를 했고, 그 진짜 실제 조직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다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내의 실제 기업에서 LG 계열사에서 이제 실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론을 정리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가치 모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에서 바로 업무가치라는 것이 이런 내재적 지향성과 외재적 지향성 중에서 내재적 지향성이 업무가치 결정률이 높음으로 해서 내재적 지향성이 더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줬죠. 훨씬 더 많이. 마찬가지로 직무 효과성에서도 업무가치 인식도에 따라서 이 내재적 지향성이 더
높은 증가의 노위 직무 효과성을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을 또 역시 결과로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치 모형의 시사점은 자신의 업무와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것이 직무 효과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 직무 만족, 직무 몰입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가치관보다 업무를 통해서 상황적으로 느끼는 가치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개인의 가치관보다 일을 하면서 그죠? 업무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가치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외재적 지향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업무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직무 효과성도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재적인 지향성자라는 것은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보다도 외적으로 그죠? 뭐 보상을 더 바란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자꾸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업무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못 느낀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업무 가치를 느끼게 될 때는 직무 효과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적으로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업무 가치 인식의 증진을 그걸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 과정의 효율성, 결과의 유용성, 비전의 실현성, 사회적 인정을 높여줘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거죠, 요거. 그죠? 인풋 요인. 요것들을 높여줘야 되는 게 바로 업무 가치 인식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 이론들을 전반적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딱 이렇게 핵심 내용하고 시사점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아마 각각 이론들이 강조하는 게 뭐고 그리고 그 이론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조직에서의 시사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쫙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시험 볼 때 또 이렇게 찍어드리는 부분이 이런 내용들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것들이 실제 현재 그런 직장이나 기업에서도 다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 이론들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